네, 안녕하십니까. 빅히스토리 7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 문명의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우주의 역사, 그다음에 지구의 역사, 그다음에 생명의 역사,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 문명의 역사가 차지하는 부분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불과 한 지금부터 만여년 전부터 지금까지여서 이 전체 우주의 역사 138억 년에 비하면 뭐 지극히 짧은 순간이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이제 20만 년이나 30만 년으로 보더라도 그 최근 1만 년이라고 하는 건 뭐 20분의 1 또는 30분의 1에 불과한 길이지만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또 대신에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남겨진 기록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옛날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기록의 바탕을 둬서 많은 연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다뤄야 될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거를 뭐 이제 빅히스토리에서는 뭐 역사 다루듯이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빅히스토리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인류가 이뤄낸 그런 그 이제 이 농업 시대, 농업혁명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좀 의미 있는 일들이 뭔가? 그러니까 빅히스토리적 관점에서 이제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역사의 그 시작을 이 농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인류가 지구에 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이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근데 그 모든 생명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뭐 식물, 그다음에 그 식물을 잡아먹는 동물들까지 해서 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죠. 근데 결국 그런 관점,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 농업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에 의한 이 에너지 이제 독점 내지 과점이 이제 시작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얻는 이제 그 에너지의 그러니까 이 근원 뭐 이런 거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서 조금 더 인간이 다른 그 생명체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는 이제 이런 이 단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거를 이제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에너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순전히 그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농업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정착 생활이 이제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인구가 늘고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세계화까지 이루어져서 현재에 이르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발단이 된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의 역사를 이제 농업의 시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략 한 12,000에서 11,000년 전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그 문명의 역사 전체에서도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류의 기원이 이제 아프리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아프리카에서 이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갈 때 이제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어서 여기에 이제 이 많은 이 호모사피언스들이 이제 가서 살게 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이제 만들어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지역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 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그 시차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은 없이 그러니까 그 이 인류가 이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간 다음에 서로 교류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 농업이라는 거를 이제 이 찾아내서 이 시작을 이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홀롯의 이 초기에 이제 이 농업이 이제 독자적으로 시작된 영역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황하강 유역, 그다음에 그 중아메리카의 이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멕시코 지역이겠죠. 그다음에 안데스 산맥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조금 퍼져나가서 딴 데서도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퍼져나갔다기보다 새로 독자적으로 이제 생긴 데를 이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 그림이 이제 시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좀 일찍 시작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 그 후에 이제 시작이 된 지역들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서로 이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농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인류가 그 왜 농업을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이 농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는 뭐 지금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뭐 그럴듯하고 좀 설득력이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 인류가 그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렵 채집을 해왔죠. 근데 그럼 그 수렵 채집 생활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음, 그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이제 정착 생활을 인간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 그 좀 수렵 채집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좀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들도 많고 그냥 이 채집해서 먹을 수 있는 식물들도 많고 이런 데는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않고도 그냥 그 자리에서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동하지 않고 이제 정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풍족한 지역이라도 한계가 이제 나오겠죠. 그럼 그때 그럼 다시 이동하려 그래도 이미 집단이 커졌고, 그다음에 이동하려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이미 이 다른 집단들이 이제 이 점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동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거기서 이제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경작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제 경작이 시작되면 이 정착 생활이 이제 더욱더 고착돼서 이런 이제 양의 대먹임 효과가 있어서 이제 이 농업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더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그 집단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견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그 전체 환경이 인간이 넓게 퍼지면서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수렵 채집이라는 단순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었나. 이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렵 채집을 유지하는 집단도 있었을 거고, 이 농업을 선택한 집단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농업을 선택한 집단이 이제 생존이나 변식론에서 우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보통 생명체의 진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적용이 돼서 결국 이 농업을 선택한 집단이 이제 살아남는, 이제 그래서 농업이 선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요인은 그 농업이 시작된 시기가 그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이 기온이 상승하던 시절이어서,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거 때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이제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한 또 반박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그대됐는데 왜 그 전 간빙기가 아니라 하필 가장 최근의 간빙기냐? 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여하튼 어쨌든 이 농업을 시작한 이유는 뭐 결국 이제 복합적인 이런 이유로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시작된 그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주변 지역으로는 이제 나가서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그 농업이 전파된 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농업 기술을 배워가서 전파됐다기보다는 그이 농업 집단이 계속해서 그 이제 이 이주를 하면서 그 점유를 넓혀가면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유전자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 농업이 그러니까 왜 몇 개의 지역, 특정한 지역에서만 발생했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농업이 시작되는데도 이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농업이 시작된 데는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특정한 동물과 특정한 식물들을 길을 들여서 그러니까 인간이 경작하기에 이제 맞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바꿔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들여지는 동물과 식물이 모든 동물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한정적인 종들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들이 그 지역에 생존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존재했느냐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이 가능한 지리적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몇 개 지역에서 이제 농업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 또 농업이 퍼져 나가는데도 그 농업이라는 게 이제 그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거니까 어쨌든 그 동물이 서식하는 거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럼 그 기후가 같은 방향, 그러니까 위도가 같은 이렇게 그 대륙의 동서 방향으로는 이 퍼져나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미 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 위도가 달라지는 이런 남북 방향으로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왜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쉽게 퍼져나갔는가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대륙 자체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디선가 이렇게 적당한 지역에서 농업이 발생하더라도 이 퍼져나가기가 이제 훨씬 어렵다라는 이제 이런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 지역마다 농업이 발생한 시기가 이제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이 이제 무르익어서 결국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생겨나는데 그 시기도 이제 차이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 그 시기의 차이가 나중에 이제 큰 이렇게 두 다른 문명이 만났을 때 이제 그 큰 다른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이 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는 얼핏 생각해서 이 인간이 이제 그 농업을 시작한 이 최초의 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도 아니고 이제 유일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밝혀진 얘기가 뭐 여러 몇 가지 동물들인데 주로 개미 종류인데 이렇게 옆에 보면 이 잎개미라는 이 동물들이 이 농사를 짓습니다. 심지어 개미들 중에는 이 목축도 하죠. 그 진딧물 같은 거 키워서 거기서 영양분을 얻어서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잎개미 같은 경우엔 이렇게 이 엄청난 이 고도의 조직 사회를 구축해서 진짜로 농장을 경영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보다 훨씬 더 먼저 이렇게 농업을 시작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할 얘기가 이렇게 그 여기 이제 농업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농업을 시작함으로써 훨씬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 이게 보통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최근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였고 이 유골들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도 이제 안 좋은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으로의 전환이 실제로는 그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보다 이렇게 이 편식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래서 음식의 질도 이제 떨어졌고 영양 상태도 나빠졌고 그다음에 이 일해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노동량이 이제 개인당으로 보면 훨씬 늘었다. 그래서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만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됨으로써 이 인구는 늘어났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결국 이 늘어난 인구 때문에 집단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 권력 구조라는 게 생겨나고 불평등도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물과 식물을 이제 기를 들여서 그러니까 이 인간이 경작하게 이제 좋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이 인간과 이 동식물 간의 서로 이 공진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식물도 길들여지고 결국 인간도 거기에 맞춰서 길이 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길들여질 수 있는 이 식물이 이제 나 동물이 뭐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한정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곡물도 여기 대표적인 곡물 내려가는데 이거 외에도 뭐 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유한하다라는 거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까지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더라라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들이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야생종은 그렇게 먹을 만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한 그러니까 좀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계속 이렇게 심고 재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식물에도 형질 변화가 일어나서 굉장히 달라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가축화도 됐고 대표적인 가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원래 늑대였는데 그 늑대 중에 이제 좀 인간 친화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선택돼서 길러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굉장한 친화력이 있는 종이 이제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외모도 굉장히 변했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원래 야생 옥수수 같은 게 이렇게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자꾸 계속 선택해 나가서 골라서 재배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현대 옥수수는 굉장히 알도 많이 맺히고 이제 큰 이제 이런 이 작물이 됐습니다. 뭐 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뭐 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원래는 이제 자생하던 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현대 우리가 이제 재배하고 있는 종들을 보면 인간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는 번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있어야만 번식을 하는데 또 반대로 그 덕에 인간 덕에 굉장히 다른 야생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가축화된 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야생 종들은 거의 다 이제 멸종 상태에 이르러 있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농업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 보통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착 생활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이제 정착이 먼저 일어났는가, 농업이 먼저 시작됐는가인데, 뭐 농업이 그 전에는 이제 농업을 하면서 정착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최근이라는 것도 꽤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제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업이 이제 선택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렵과 채집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정착 생활이 먼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를 이제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농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하게 됐다. 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증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정착을 해서 살았던 이제 주거지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여기 있는 나투피안 문화라는 건데, 약 한 15,000년에서 11,500년 사이에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중해 동쪽 끝 지역, 요쪽 지역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렇게 이 차탈페이크라는 여기 있는 터키의 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이런 식의 이제 주거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 주거지는 굉장히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이제 형성된 마을, 그다음에 그 위에 계속 새로 짓고 하면서 이 농경 이후에도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이런 이 주거지가 있고 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먼저 이제 정착 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착 생활이 그 인간의 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착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정착을 하면은 이동할 때보다 이 여성이 이제 이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데 그 주기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이가 웬만큼 어느 정도까지 커야 되죠. 그럼 클 때까지 계속 수유를 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하면 이렇게 빨리 수유를 끊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이 이제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농업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집단 거주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은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그 어느 시기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수렵과 농업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농업으로 옮겨갔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집단 거주지, 큰 규모의 집단 거주지가 생기고 나니까 그럼 또 그게 인간의 거기 사는 거주자들, 인간의 생활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잉여 식량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집단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이제 식량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을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식량이 이제 보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이 약탈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남이 키워놓은 거 이렇게 뺏어 먹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쉽진 않죠. 이제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결국 그럼 이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약탈자로부터 좋은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생활이 이제 뭔가 이 장점이 같은 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잉여식량이 생기고 집단이 커지고 하다 보면 그럼 이 보관과 방어를 위해서 이 전문가 집단이 등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전문가나 그 다음에 방어를 하는데 필요한 이 전사, 싸움 잘하는 사람 이제 이런 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외에 이제 농사 이외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 전에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만들어서 이제 써야 됐을 텐데 그럼 약간씩 이제 전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이 생산물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걸 사는 게,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고 교역을 하는 게 이제 더 유리화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직물이나 소금 같은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집단의 규모가 커지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인간도 결국 이 사회생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접촉하고 다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런 걸 잘하는 쪽으로 발달을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도 길들여지는 거죠. 사회생활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유재산, 그러니까 소유권 개념도 이제 발생하고 그다음에 분쟁이 이제 이 수렵 채집하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쟁을 해결할 때 그럼 이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위라든지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날 거고 그러면 결국 이 재산과 권위를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 계급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생기는 이제 원인이 됐겠죠. 그다음에 이런 이 전반적인 계급과 불평등 외에도 이렇게 이 성에 의한 이 차이도 이제 생겨났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정착하고 농업하는 생활을 하는 데서는 이제 여성의 활동이 이제 제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가 워낙 힘들고 그다음에 전사 집단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남성의 역할이 이제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에 따른 이제 이 권위가 올라가면서 이 가부장제로가 생겨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을 하고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은 이 수렵 채집할 때하고 이제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가 온다든지 무슨 해서 이제 가뭄이 든다든지 뭐 홍수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 피해 정도가 그 수렵 채집 시절보다 훨씬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때는 궁하면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이제 이런 이 사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질병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키우니까 그 가축이 가지고 있던 질병까지 인간에게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런 재앙이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뭐 원인 규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위안 이런 거가 필요하겠죠, 인간이. 그래서 이 제사나 이제 종교의 역할이 증가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정착해서 이렇게 농업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런 환경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산림 가져다가 뭐 불 피우고 뭐 이런 그 다음에 토지를 넓히기 위해서 개간하고 하니까 이 산림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농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같은 지역에서 지으면 이 땅의 영양분이 떨어지죠. 그래서 황폐화되는 이제 이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것이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정 지역들에서 생겨나서 주변으로 이제 퍼져나간 거죠. 이거는 농업이라는 게 인간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은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이제 영위해 가는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농업이라는 게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중간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초원지대 같은 데서는 이 곡물 재배는 이제 불가한데, 대신에 이 풀들이 있으니까 목축은 가능하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이것도 뭐 농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목축을 하는 이제 그런 집단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집단이 농경 집단하고 다른 점은 이 대규모 목축을 하려면 이제 풀들은 먹어치우면 사라지고 황폐화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은 하지 않고 목축을 하는 이런 유목 생활이 이제 등장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나 보면 이 수렵 채집 지역하는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목하는 지역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지역이 이제 공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적 여건이나 그 다음에 이 시간적 여건에 따라서 이게 항상 이 수렵 채집 유목 농업이 이제 선택되고 같이 존재했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서로 접촉하는 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이웃한 다른 집단과는 당연히 접촉이 있을 텐데 그 접촉이 협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때로는 이제 갈등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약탈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유목 민족들이 이제 이 농경 지역에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는 패턴이 계속 그 역사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농경이라는 게 또 한 번 시작하면 다른 걸로 잘 못 바꾸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 간의 이제 갈등이 계속 그 뒤에 이제 역사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 인간이 농업을 시작한 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뭐 유목민족 사이에 갈등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문자 기록이 나타난 이후로 이렇게 문학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초기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그다음에 수메르 전설. 근데 이 수메르 전설은 그게 이제 그 전설이 남아서 현재 이 기독교의 성경 창세기 같은 데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길가메시는 이제 도시의 지배자죠. 근데 그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야생의 인간하고 사이에 이제 둘이 만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삼나무와 황소를 이렇게
이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유목이나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유목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 이제 갈등을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걸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메르의 창세기에 나타나는 반영된 이 수메르의 전설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수렵 채집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그 에덴 동산 같은 데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같은 데는 수렵 채집 시기에 정말로 에덴 동산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게 보면 그러면서 농업으로 전환되는 게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내가 먹고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전환이다 하는 거를 그 시대에 이미 다 인식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아벨과 카인의 얘기에서도 보면 이 두 아들의 직업이 이제 이 농사꾼과 목동이죠.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충돌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 도시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이제 알아봅시다. 자, 이 도시가 생기는 시기는 결국 도시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시비타스인데 그 말에서 이 문명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결국 이 도시가 생기는 것이 이제 문명 사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끔은 그러니까 학자들 따라서는 문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 전에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은 말로 또 쓰였죠. 문명과 야만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많이 돼서 그래서 문명이라는 말 대신에 이 복합사회라는 말을 이제 쓰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도시가 탄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충분한 인구가 모여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거주지,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이미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이미 커졌는데 그게 더욱더 커져서 이제 이 도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었던 게 결국 이제 인구가 확 증가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추정해 보면, 그러니까 농업이 시작하던 시기인 1만 년 전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한 600만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5천 년이 더 흘러서 5천 년 전, 그러니까 이 도시가 생겨날 즈음에는 전 세계 인구가 한 5천만 명쯤 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지역이 생겨났던 거겠죠. 근데 도시가 생기는 것도 결국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을이 생기는가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진화적 선택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뭔가 생존과 번식의 우위를 이제 점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다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경쟁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대략 이제 1만에서 5만 명까지 거주하는 이런 이 도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되고 나니까 이 도시의 이제 새로운 마을과는 다른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계층의 분화가 확실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배 계층에 가까운, 그러니까 관료 조직이나 이제 군사 조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관료제가 생겨서 중앙 집권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조직 같은 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이게 말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자라는 것이 발명이 되고, 그게 이제 쓰이게 되고, 기술도 확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금속을 다루는 재련술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의 목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이라든지 뭐 제사 목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공 건축물들이 늘어난다 하는 걸 이제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큰 거주 집단이 이렇게 도시가 생겨나지만 여전히 이게 농업 문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커다란 농업 배후지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도시가 생겨나는 겁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이 도시가 생겨난 지역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문명 발생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시들이
그 보면 이 유라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그러니까 이 네 개 강유역에서 한 5,500년 전쯤에 거의 동시에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요 사이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그 다음에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그 인더스강 유역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 유역, 이렇게 이 최초의 이 도시들이 이제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강을 끼고 이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문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문명의 뒷받침이 됐던 건 결국 이, 이 도시를 이제 지탱할 수 있는 이 관계 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시설을 갖춘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물길 내야 되고 물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에는 그 굉장히 조직화된 인력과 관리가 이제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큰 집단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런 집단 관리에는 그래서 이 언어와 문자가 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게 이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문자가 이제 이 쐐기 문자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기 보면 이 쐐기 문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초창기에서 이제 점점 뒤로 이제 발전해 갔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래서 처음에 보면 그 형태를 닮은 이런 식의 이제 상형 문자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그럼 그 중국 한자하고 비슷하죠. 그럼 의미마다 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의 이제 그 형상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점점 그 쓰기 좋고 그다음에 알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뾰족한 이 도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쐐기 문자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표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전히 이렇게 그 형상을 나타내는 문자였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이 시간이라는 게 뭐 1000년, 2000년 단위로 흐르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 문자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이 모양, 형태 같은 걸 통해서 의미를 나타내던 거에서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음절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현대와 같은 그런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제 이 진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알파벳 문자를 이제 페니키아 문자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문자도 결국 이 수메르의 이제 이 세기 문자에서 시작해서 그게 진화되어 온 것으로, 그게 이제 이어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 수메르 문명의 이제 최초의 도시가 이 우르크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보면 그 계급화된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이제 다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건축물 같은 게 이제 그 유적지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당연히 이제 무역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역을 대표하는 게 사실 청동기 같은 걸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청동기는 구리하고 주석을 합금하는 건데, 이 구리하고 주석이 같은 지역에서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만들려면 그 구리를 구해오고 주석은 딴 지역에서 또 구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절에 이제 무역이 다 이제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은 이 워낙 그 이제 최초의 그 선진 문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흔적이 그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지역에서 썼던 것 중에 이제 그 60진법 같은 거, 지금도 시간이나 이 각도를 나타내는데 60진법 쓰죠. 이거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온 거고, 이 수메르 문명이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니까 이 천문 관측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뭐 그러니까 황도 12궁 같은 별자리라든지 또 그 5개의 행성 이런 거의 움직임 같은 거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음양 오행 같은 것도 다 해서 지금도 그게 이제 일주일이 7일 이런 거에 이런 그 수메르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유라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도시가 생겨나고 문명이 출현하던 시기에, 그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 저희가 이제 농업의 시작이 좀 늦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출현도 모두 유라시아 대륙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훨씬 더 지나서 거의 한 5,000년이 지나서 5,000년까지는 아니구나. 뭐 약 한 3,000년 뭐 이 정도 이상 지나서 이제 도시 같은 형태의 이제 문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나 이 안데스 산맥 같은데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도시도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집단의 규모가 이 정도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단의 유지를 위한 이제 이 조직이라든지 규칙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결국 이제 문자라는 게 필요해서 문자가 발명돼서 이제 쓰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종교도 이제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끌어모으는데 아마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점점 고등 종교로 하는 거죠. 이제 조직화된 종교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정교한 관료제,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이제 가부장제 이런 게 더욱더 강화되는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도시가 생겨서 이렇게 성공하면 당연히 그 옆에도 그걸 본따서 또 도시들이 생겨나겠죠. 그럼 결국 이 도시 간에 이제 이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도시 간의 경쟁이 생기면 여기에도 또 진화의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들 중에서도 결국 또 이 가장 효과적인 군대나 관료제,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이 다른 도시를 이제 우위에 올라가서 결국은 그 도시를 이제 점령해서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도시 간 전쟁이 시작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결국 이 사회 계층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 계급이 이제 생겨나고, 그다음에 농민, 다수의 농민과 또 노예도 생기는데, 결국 이 노예는 이 농민 중에 이제 이 실패해서 빚을 진다든지 해서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이 생겼으니까 이제 타 지역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노예 계층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분화된 이제 이 사회 계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도 이제 서서히 분화가 일어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도시의 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도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이 도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붕괴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붕괴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뭐 딱 집어서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한 지역에 오래 정착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불과 농업의 이제 역습이 오죠. 그래서 이 산림이 감소하고 목초지와 농지가 이제 황폐화돼서 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 또 내몰리다 보면 결국 그 도시를 지탱해주던 그 사회 조직 같은 데서 이 결국 이 다툼 같은 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제 그 조직의 이제 모순점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또 외부에서 또 이제 이 충격이 오죠. 그래서 그 외부 충격은 일단 주변 도시 간끼리의 경쟁이 이제 있고, 그다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일단 농업 기반이지만 그 농업 기반으로 사는 그 지역 주변에는 또 약간 더 떨어진 데서는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또 집단들이 있죠. 그럼 그 집단들은 수시로 이렇게 도시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 필요한 식량 같은 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이제 이 소멸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제 중심 지역들이 처음에 발달한 그 지역에서 이제 주변부로 이제 옮겨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시들이 결국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이동 수단 같은 건 발달하고 이 상업적 연결망은 이제 확대가 되니까 결국 이 도시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럼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이 여러 도시들을 아우르는 이제 제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한번 생기면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 개개 도시가 있을 때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면도 이제 있으니까 이게 이 체제가 유지가 됐겠죠. 그래서 이 이제 초기에 생겨난 제국들을 보면, 그래서 이 결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가장 먼저 이제 도시들이 발달을 했으니까 거기서 제국도 처음으로 생기는데, 그래서 이 이제 기원전 한 이제 2300년 정도 전에 이 사르곤 왕이 나와서 이제 아카드 제국을 세우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이제 정복을 하지만 뭐 불과 한 150년, 200년 정도 가서 결국 이 제국도 이 이제 이 내부 반역과 이제 외세 침입으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생겨난 이런 제국들도 다 결국 비슷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어나서 크게 흥했다가 다시 이제 쇠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예로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또 결국 이 도시들이 생겨나고 결국 제국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이 유라시아 대륙보다 늦은 시기에, 그러니까 한 기원 후 1500년 정도 돼서 이제 아즈텍 제국이 이제 생겨나죠. 그래서 이 멕시코 일대에 거대 제국이 형성되지만 얼마 못 가서 여기에 이제 그 유럽인들이 와서 결국 그 유럽인들에 의해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난 그 초기의 제국들이 결국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계속 그 이 내부 모순, 뭐 그다음에 외부 침략,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 멸망, 붕괴하고, 그러니까 그럼 다시 또 이제 좀 혼란기가 있다가 다시 다른 제국으로 대치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 작은 제국들이 멸망을 반복하면서 혼란기가 왔다가 뭐 제국이 생겼다가 하다가 그 기원 한 2, 300년, 그러니까 이 시점을 전후해서 그 이전과는 비교해서 훨씬 더 커진 이제 거대한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이 거대한 제국의 성립에 이 동기는 뭐 그 이건 뭐 좀 복잡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쌓아온 그 제국을 운영하던 이런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대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이념들, 그러니까 새로운 관료제라든지 아니면 포용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이 굉장히 큰 이제 규모의 제국이 그 이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동쪽 극과 서쪽 극에 나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이 서쪽 지역에서는 이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동쪽 그 아시아 쪽에서는 그이 중국에서 이제 진나라와 한나라가 등장해서 이 거대 제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거대 제국에 보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그 이 중앙집권적인 관료제가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해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뭐 이렇게 그 인구조사 같은 것도 실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체 제국을 아우를 수 있는 그 강력한 상업적 연결망들을 이제 갖춘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상업적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군사적 연결망하고도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걸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거대 제국이 항상 이 조직화된 종교하고 이제 유착이 이제 되어 있더라라는 점인데,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이쪽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에 이제 그리스 철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원신이 되는 그 유대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나죠. 특히 그 철학 이전에 그 그리스 로마 보면은 다양한 신화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사상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유일신교 같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로 다신교만 있다가 이런 새로운 종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동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유교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 철학, 뭐 인간 철학 이런 것들이 생기고 도교도 생기고 해서 이게 결국 이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통치 철학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있던 그 인도 같은 데서도 이 시기에 이제 새로운 종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이제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그 위에 다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이제 생겨나서, 그러니까
그 이 시기에 이제 거대 제국과 이런 그 현대까지 이어진 이 종교들이 이제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제국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또 결국 이런 제국 주변에는 주변부에 유목민족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 제국만 커진 게 아니라 슬금슬금 이 유목민족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제국에 이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 제국이 팽창을 하던 시기에는 이 제국들이 이런 유목민족들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결국 저게 이제 이 제국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저 외부에 있던 그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이 제국이 무너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대 제국들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제법 길게 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몇백 년씩은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동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1000년까지도 갔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를 보면 그것도 그냥 몇백 년 정도 이제 간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대 제국이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혼란기가 오죠. 근데 이 해체되는 과정은 결국 뭐 약간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제국이 이제 해체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을 하다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제국이. 그러면 이 장점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이 모순과 한계가 나타나고, 근데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근이나 질병이 덮치고, 그 다음에 그 주변부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유목민족이 쳐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결국 그거를 이제 못 버티고 이 붕괴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그 양쪽에 있었던 두 제국이 비슷하게 이제 붕괴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거대 제국이 그, 그 거대 제국이 성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뭐 큰 변화를 이제 집어보자면 일단 그 거대 제국 간에 이제 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동서무역로가 개척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단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중국과 이 지중해를 잇는 이런 그 무역로가 생겨나고, 그 이 무역로를 통해서 물품들이 이제 비단이 대표적인 거였죠. 이게 오가고, 그 물품뿐만이 아니라 기술 같은 것도 해서 그 중국의 제지술이 이 서양으로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이 좋은 것만 오진 않죠. 또 이렇게 길이 뚫리면 또 질병도 이제 따라와서 새로운 전염병들이 이제 서로 그것도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이 하나의 특징이 이 제국의 시대에 이 조직화된 종교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리 잡은 종교가 놀랍게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이전 시기에 이제 거대 제국이 생기기 전부터 이 조직화된 종교가 등장을 했는데, 근데 보면 이렇게 조직화된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항상 보면 이 종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재앙의 극복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위안이나 해결책 같은 거를 이제 줘야 되죠. 그래서 뭐 누구를 희생해서 죄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신의 뜻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점점 이렇게 그 도시가 커지거나 또는 제국이 커지면은 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그 몰락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재앙이 훨씬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그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에 의한 벌,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라든지, 아니면 뭐 원래부터 우린 죄인이야라든지 이런 개념으로부터 또 그렇겠지만 결국 또 구원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구원의 개념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또 그 종교가 이제 세력을 떨치게 되는 게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타났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조직력을 갖춰서 이 종교도 이제 조직화되는 이제 이런 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조직과 이 종교 조직이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야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 수단으로서 또 종교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거대 제국들이 다 이제 무너져서 그 혼란기가 또 몇백 년간 지속이 되죠. 그러다가 이 양쪽에서 나란히 이제 새로운 제국이 또 등장해서 이 혼란을 이제 끝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중해 쪽 지역에서는 이 이슬람 제국이 이제 등장해서 그 지역을 이제 평정을 하고, 이 중국 쪽에서는 이 당나라가 서서 이렇게 이제 평정이 되는데,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목민 제국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이제 나라들이 를 이제 유목민들이 세우긴 했지만, 이 유목민이 이제 그 농업 제국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융화해서 그 거기서 지배계층으로 올라서고 그 이제 피지배층 농민을 거느리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제국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 농업을 기반으로만 제국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유목민도 이제는 이 성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 농업 제국과 그 주변부의 이제 유목민 사이에는 이 어쨌든 서로 공존하니까 협력과 이제 대립 관계가 꾸준히 유지가 됐는데, 교역의 필요성은 항상 서로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역을 통해서 서로의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유목민도 이 경제적, 문화적 또는 기술적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했던 거죠. 침체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 이제 거대 유목민 제국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몽골족인데, 근데 이 몽골족이 등장하기 전에도 뭐 흉노족이나 돌궐족 같은 족들이 뭐 제법 세력을 이제 형성을 하긴 했지만, 이 이제 몽골족은 정말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이제 강력한 군사 조직, 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칭기스칸이라는 이 개인의 이 탁월한 능력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게 무르익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칭기스칸은 그 자기가 조직한 군사 조직 장군들 중에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한 명도 배신한 사람이 없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조직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결국 이 징기스칸과 그 후손들이 이런 그 여기 보이는 이런 넓은 대 그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건설의 밑바탕이 됐던 게 그냥 뭐이 그,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쳐들어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잠시 점령은 할 수 있지만 거기를 이제 차지하고 제국을 만든다라는 건 또 굉장히 이제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몽골족은 이제 새로운 이념과 가치 같은 걸 이제 가지고서 제국을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점령 지역에 이제 편입이 되면 종교는 이제 자기네 믿던 걸 유지시켜 줬던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대할 때 이제 이 뭐 외교적 면책권 같은 것도 다 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굉장히 그 무역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어디나 쉽게 통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 지폐도 이제 이 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몽골족은 어떻게 보면 그 군사망에 이제 그 일부러서 이런 그 40km 내지 50km마다 역참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이렇게 그 정부에서 허가한 증을 내주면 그 말을 바꿔 탈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역참을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그 역참을 이 상인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해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 동서로 만들어져 있던 이 무역로를 따라서 이제 저런 역참들이 다 설치되고 이 동양과 서양의 그 왕래가 훨씬 쉬워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교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연결망이 이제 규칙이 돼서 이 많은 교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칭기스의 교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작물, 식품 이런 것들이 교환이 돼서 동양에 있던 홍당무나 순무 메밀이 이제 이 서양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 있던, 그러니까 이제 이 몽골이 중국을 차지하면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들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회화술, 그 다음에 나침반항해, 화약, 그 다음에 용광로, 뭐 배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그 부기하는 법들이 이 중국의 그 기술이 이제 몽골을 거쳐서 타고서 그러니까 이제 서양으로 건너가는 이제 그런 이제 이 교환이 일어났던 거죠. 물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종교도 서로 이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 이제 이 동양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동양의 종교들도 서양으로, 불교 이런 게 이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칭기스의 교환을 통해서 가장 큰 덕을 본 종교는 어떻게 보면 또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의 지배자들이 점점 이제 이슬람화하면서 그 이슬람이 이제 이 중앙아시아 넓게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환에 역시 또 사람이 많이 살면 또 똑같이 퍼져나가는 이제 질병의 교환도 이루어졌던 거죠. 특히 이 시기의 질병의 교환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초원지대에서 아마 이제 유래를 한 것 같은 이 흑사병이 결국 이 몽골을 타고서 몽골의 그 진주와 더불어 유럽으로 가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중국에서도 큰 피해를 끼쳤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정말 그 굉장한 피해를 끼쳐서 이 유럽 인구가 급감하는 이런 이 사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도가 이제 이 패스트가 어떻게 이제 퍼져나가서 이렇게 이제 그 유럽에 타격을 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몽골족이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고 간 다음에 결국 이 몽골 제국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제 이 해체가 되죠. 근데 그 해체 후에 혼란기가 오는데 역시, 근데 그렇지만 이 혼란기를 틈타서 이제 세계 그 정세 판도 변화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 지역이 항상 이 서양과 동양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느 지역 차지하는 그 제국이 항상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됐던 거죠. 근데 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당시에 이 서유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은 굉장히 변방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중심지는 항상 이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워낙 거리가 멀고 여기는 또 비옥한 땅이니까 여기에 따로 중심지가 있었던데, 이 서양의 중심지는 계속 이쪽 지역이었는데, 근데 서서히 이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런 이 칭기스의 교환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주변부로 남아있던 것도 계속 성장을 하죠. 근데 이게 이 서유럽이 이제 이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올라가니까 이런 새로운 이 소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신료나 설탕 같은 것에 이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럼 결국 이것을 가져오려면 그때 당시에는 이것들이 다 동양에서 왔기 때문에 동양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무역로가 여기 이렇게 육상 무역로, 그러니까 비단길을 따라가는 그 육상 무역로가 있고, 그다음에 해상 무역로가 있는데, 그 해상 무역로는 이렇게 인도양을 나와서 홍해나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유럽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제 이 돌궐족의 후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장악하고 유럽 쪽으로 이제 압박해 오니까 이 동양의 무역로가 이제 차단이 되죠. 그래서 무역을 하려면 그 오스만 투르크에게 큰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니까 이 새로운 이제 해상 무역로를 이제 개척할 이제 필요성이 생깁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해상 무역로를 개척하려면 지중해로 가는 건 이제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다른 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가면 인도양에 가지 않을까, 인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시도를 하게 되고, 아예 아프리카를 돌지 말고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지구가 둥그니까 이 중국에 도달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지역이 바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서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쪽 세계로 갈 때 여기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이제 입지를 차지하게 되고, 특히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시기에 이제 그 유럽에 들어와 있던 최후의 이슬람 세력들을 축출하고 이 정치적 안정을 얻음으로써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 항로 개척하는데 이제 돈을 쓸 수 있게 돼서 포르투갈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이제 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그저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무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스페인은 포르투갈보단 후발주자로서, 그래서 아예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중국에 가는 길을 개척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이 중국은 못 가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대륙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의 후원을 얻고 이제 이 새 항로 개척에 나선 콜럼버스가 이 1492년에 이 지금의 그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새로운 대륙으로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혀 이제 개척이 안 됐던 이 새로운 땅이 이제 그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것과 그 다음에 유럽 또는 유럽을 건너서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이 전체가 서로 그 물류의 교환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교환을 통해서 특히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게 이제 이 작물이 그 신대륙에 있던 작물들이 들어와서 이 유럽인들의 새로운 식량으로 이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뭐 호박, 토마토,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먹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걸 보고 나면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신대륙에서 저런 거 들어오기 전에 유럽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빵만 먹고 살았나 뭐 이제 싶죠. 밀밖에 없었나 이런 거죠. 또 뭐 어쨌든 이 그 유럽에 있던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축이나 작물들이 이 신대륙으로 건너가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와 말이 있죠. 예. 말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데 말의 원산지가 원래 아메리카 대륙이었는데 거기를 나와서 이제 아시아로 옮겨온 이후로 아메리카 대륙에선 말이 멸종해 버렸는데 그게 다시 이 콜럼버스의 교환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 교환한 것 중에 이제 또 최악의 교환이 결국 또 질병의 교환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천연두 같은 것이 이 유럽에서 이 신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이 아메리카인들이 이제 이 몰살을 당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식민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 신대륙을 그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 제일 이제 원했던 것들이 결국 설탕,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유럽에선 재배가 안 되니까, 이걸 재배할 수 있는 땅, 그게 딱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능하니까 이제 이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걸 재배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이제 원주민을 써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으나 그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정복 과정에서 이제 많이 죽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이 전염병으로 죽고 해서 활용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재배할 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 구해서 이제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런 이 삼각 노예 무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이제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의 이제 교환의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먼저 앞서갔던 문명과 뒤늦게 쫓아가던 그 두 문명이 이제 만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격차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앞섰을 뿐만이 아니라
질병적으로도 와서 있다. 그러니까 그 집단이 크니까 그 집단이 견딜 수 있는 그 질병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 새로운 대륙에 있던 그 문명이 이제 완전히 붕괴하고 몰살을 당하는 이제 이런 지독한 결과를 이제 낳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또 이 유럽에서는 그 기회로 엄청난 부를 이제 쌓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가 바탕이 돼서 유럽은 이제 다른 그 모든 지역을 이제 누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세계에서 이 경제 문화의 이 중심지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식민지 경제에 힘입어서 그 서유럽의 경제가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이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새로운 것들 중에 이제 이 새로운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그 직전에 르네상스 그런 그를 통해서 이 사라졌던 그 그리스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사상들이 이제 부활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이 종교적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과학적 실험과 그다음에 경험적 사고를 중시하는 이제 이 새로운 사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근대 과학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편 또 그 계몽주의라는 이제 그 근대과학 바탕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계몽주의 같은 게 나타나서 그 이제 인권,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본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라든지 평등, 박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새로 올라온 그 부를 바탕으로 이제 자산 계급이 생겨나는데 보통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부르는 이런 자산 계급이 등장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 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이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이제 대의 정치를 이제 요구하게 되죠.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당장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결국 이 그때까지 이제 이 통치 체제였던 이제 군주제의 종말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제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된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화, 제국이 생겨난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통치 체제의 시도가 있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리스나 로마 시대 같은 데 보면 공화제도 했다가 민주제도 하고 뭐 해봤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군주제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결국 그 군주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는 결국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계급 그 구조에 이제 변화가 와서가 아닌가 이런 이 자산 계급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그 군주제의 종말이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체제가 성립하게 되면서 그 아무래도 그런 새로운 체제는 이제 그 이전의 체제 가지고 이제 이 유지는 되겠지만 그럼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주변에 이제 새로운 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가 생기고 그 국가가 더 경쟁력이 높아지면 이전 체제의 국가들은 그 국가를 이제 상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들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산업화 또는 이제 그 이전에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요새는 이제 학자들이 이 산업화라는 말을 이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 같은 이제 인상을 주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한순간은 아니고 결국 여기도 그러니까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산업화라고 이게 부르는 것도 뭐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산업화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영국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영국만 잘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적 요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 지구적 요인이 뭐냐면
이미 그 시기에 이제 그 뭐 칭기스의 교환이 있었고 콜럼버스의 교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연결되는 연결망이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결망 안에서 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변화가 결국 그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낸 게 굉장히 이제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이라는 이 화석 연료를 찾아내서 그거를 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기술이 붙어서 이 공장이라는 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산업화에 그 큰 의미를 이제 주는 그 이름이 그렇게 붙은 이제 이 농업에서 이 제조업으로의 그 경제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인류 전체의 그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모든 그 부라든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농업에서 왔던 거죠. 그 농업은 이제 토지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토지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뭐 유일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부의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그 새로운 그 부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소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의해서 돌아가기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그 농업 생산량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뒷받침돼서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이제 급격한 이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산업화,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 또 왜 하필 그럼 꼭 영국이었냐? 다른 나라는 아니고.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도 뭐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거.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유럽 전체도 그렇고 특히 영국에서 이 인구 증가가 이제 크게 일어납니다. 자,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삶이 나아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이렇게 인구 증가가 일어나면 그 이 사람들이 결국 불도 떼야 되고 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산림의 고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가도 나무가 없습니다, 거의. 이게 나무를 다 떼고 나니까 이제 그 나무를 어떻게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밥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보다 더 문제는 이제 이게 철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철 생산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석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다행히 영국에는 석탄 매장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석탄을 이제 떼어서 뭐 이제 그 나무를 대체하는 거죠. 그다음에 철 생산도 대체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공장이 자리 잡고 하는 데는 그 이 기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장이 하면서 이 노동자의 그 열악한 상황도 일어나긴 하지만 다른 유럽에 있던 그 대륙에 있던 나라에 비해서 영국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쌌기 때문에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계를 돌려보자고 하는 그 욕구가 더 컸던 것도 작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이제 석탄을 이제 쪽으로 이제 에너지원이 옮겨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죠. 그래서 이 토마스 뉴커먼이 증기기관을 발명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임스 와트가 이 효율화를 해서 그 정말 쓸만한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이 처음에는 이 탄광에서 물 푸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런 용도로 처음에 이제 주로 쓰였는데 이게 워낙 그 효율이 나빠서 석탄을 많이 먹으니까 탄광 근처가 아니면 저게 별 쓸모가 없었다가 이 제임스 와트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탄광 이외의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 가지고 이제 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장에 이제 이 증기기관이 도입된 거죠. 근데 이때 그 공장에도 뭔가 이런 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러니까 뭔가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필요가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방적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적기라는 게 발명이 돼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로 돌려서 이렇게 그 면직물을 이제 짰는데 그 물로 돌리는 것 대신에 증기기관을 쓰면 훨씬 더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다,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감소하면서 이제 이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사회에 커다란 이제 변혁을 가져오는 거죠. 계층 구조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예.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화가 곧 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 당시 다 서로 이제 교류가 뭐 다 이러니까 금방금방 또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 연결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기본적으로 석탄에 의존을 했으니까 석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여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벨기에, 스위스, 독일 이런 나라들부터 이제 이 산업화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다른 이 주변의 이제 나라들도 다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한편 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이제 곧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 영향이 바로 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워낙 가진 게 많은 나라니까 금방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진 유럽에서 떨어진 나라로는 이제 뒤늦게라도 이 산업화에 뛰어든 게 이제 이 러시아와 일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의 나라들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산업화의 확산의 이제 결과로 이 이전에 있던 이 노예제도가 소멸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 기계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 사람을 인력으로 쓰는 것보다 소비자로 대접해줘서 월급 줘서 노동자로 굴리면서 소비자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이득이 되는 이제 그런 걸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으로 살던 시절에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제조업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이제 작은 소비로 넘어가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이런 이제 이 소비가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게 그런 이제 이 산업화에 뛰어든 나라들끼리 결국 이 무역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서 이기려면 결국 이 원자재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원자재와 시장을 놓고 이 산업화된 나라들끼리의 이 경쟁이 격화된 끝에 결국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19세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기술 혁신들이 일어나서 20세기 넘어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증기기관 이후에 이제 이동수단이 확 변하죠. 그러니까 이 기차가 생기고 철도가 깔리고 이제 증기선이 생기면서 이 대륙과 대륙, 뭐 대륙 내에서 이 연결망이 엄청난 속도의 향상이 있게 되고 많은 물량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전신이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한 진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그 시기에 새로운 화석 연료를 또 이제 활용하게 되죠. 이 석유를 이제 활용하고, 이 석유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깁니다. 내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 석유를 본격적으로 이제 써서 이런 자동차 공장 같은 것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 화석 연료를 써서 이제 이 비료라는 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비료가 만들어지고 이게 농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확 늘어나고, 그리고 그게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또 종자 개량까지 이어지면서 이 농업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면서 농업의 인구는 안 늘어났지만 농업 생산은 훨씬 많아지는 이런 농업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이 산업화된 유럽이 그, 경제력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세계 정복 전쟁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월등한 이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배나 군사력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뭐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지역을 이제 손쉽게 다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914년에 이제 이르면 그 전 세계 땅의 85%를 이제 유럽 열강이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유럽 열강 안에서도 결국 누가 많이 차지하고 누가 적게 차지했냐. 그러니까 먼저 선점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선발 산업국과 후발 산업국. 이 대표적인 후발 산업국이 이제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간에 이 식민지 이제 쟁탈 각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 큰 전쟁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보면 유럽 안의 갈등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일어났던 거고, 이게 한 번에 다 해소가 안 되고 결국 이제 2차 대전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에는 그 후발주자였던 이제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 대전 때는 이제 그 유럽의 후발주자였던 독일이 이제 껴들고, 2차 대전 때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 산업화를 했었던 이제 일본이 이제 껴들어서 이제 거대한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됐던 거죠. 이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이 규모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그런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공포심 뭐 이런 게 생겨서 이제 평화 체제를 이제 구축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너무 희생이 컸던 영향이 아마 이제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제 뭐 노력으로 뭐 그러니까 유엔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결국은 이 양대 강대국과 미국과 이 소련이라는 양대 강대국이 나타나서 이 냉전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이 전력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대라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 두 체제가 이제 이렇게 경쟁하는 냉전 체제가 구축이 됐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0년 가까이 보낸 끝에 결국 공산주의 체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결국 붕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이 체제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20세기 후반에는 또 놀라운 과학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항생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유전자를 이제 발견해서 이 생물학이나 의학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로켓을 이용해서 이제 우주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기술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해서 거의 세계가 이제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석유나 석탄을 이제 활용한 플라스틱 같은 게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새로운 물질을 이제 찾아냄으로써 이 정보 산업에,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정보 산업에도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짧은 시기에 놀라운 기술 혁신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그렇게 정도 지나면서 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 이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이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 지구적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인구의 이제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는 이 두 그림이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소비, 그러니까 인구나 이런 소비가 얼마나 급격히 늘어났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비중으로 이렇게 바뀌어왔나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것이 그 짧은 시기에 굉장히 급격히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인류의 성공이냐? 어떻게 숫자 번식이라든지 이제 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건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이 지구 환경의 역습을 맞고 있죠.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류가 농업을 이제 시작한 이래 이 문명의 역사를 이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이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